채권한 사람 고부장입니다. 오늘은 지리와 관련된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야지 슈샤쿠라는 일본인이 쓴 책입니다. 경제는 지리, 지리적으로 보는 세계, 이런 책입니다. 미야지 슈샤쿠는 학자는 아닙니다. 우리로 치면은 일타 강사쯤 됩니다. 도쿄대학을 지망하는 수험생들만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원의 강사입니다. 미야지 슈샤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국의 경제와 문화의 발달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그 지역에 존재하는 지리적 토대를 살펴봐야 된다. 그래야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는 유한한 토지와 자원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것 이상이 아니다. 아주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지형이나 기후 같은 자연 환경을 배우는데 그치는 학문이 아니고 농업, 공업, 무역, 교통, 인구, 종교, 언어, 촌락, 도시 이르기까지 현재 시점에서 포착할 수 있는 세계 모든 분야를 통틀어 배우는 학문이다 라고 아주 폭이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입지, 자원, 무역, 인구, 문화의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분석해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인구가 33만, 국토 면적은 10만 평방킬로미터,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화산이 많아서 지열 발전이 많이 발달했고 빙하 침식으로 형성된 U자 계곡이 많아서 지역의 높낮이가 커가지고 수력 발전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에는 지열 발전과 수력 발전이라는 재생 에너지만으로도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재생 에너지만으로 전력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전력값이 터무니없이 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을 이용해서 공업을 하면은 원가가 싸질 수 있고 그런 공업을 유치하면 유리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이슬란드는 값싼 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알루미늄 공업이 발달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죠? 자, 인도가 최근에 IT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구가 많아서일까요? 미야지 슈샤쿠는 아주 이걸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지구위를 볼 때 인도의 반대편에 있는 나라가 어딘가 미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참 일을 하고 이 사람들이 자러 갈 때 낮 동안 했던 데이터들을 인도로 넘기면 인도는 그 시간에 일을 시작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깨어날 때까지 이 사람들이 일을 해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IT가 24시간 가동될 수 있다. 근데 거기에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고 인도가 공용어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이 없고 IT 기계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인도가 IT 산업의 중심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다. 거기에 ITT라는 세계 유수의 공과대학도 있었고 그 공과대학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해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예를 들어볼까요? 중국은 인구도 많지만 땅도 넓습니다. 그리고 부존 자원도 굉장히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자원이 많이 더 필요하죠. 그래서 중국은 많은 돈을 아프리카에 투자하고 있답니다. 외교적인 측면이 아니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고 돈과 동시에 중국의 기업들이 들어가서 항만도 짓고 도로도 짓고 건물도 짓고 채굴도 하고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중국 기업들이 거기서 다시 반대급부를 얻는 이런 무역 형태, 이런 원조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수용 가능한 인구는 얼마쯤 될까요? 독일의 지리학자인 알브레이트 팽크는 자신의 이름을 딴 팽크의 공식을 통해서 160억 정도가 수용 가능한 최대 인구일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구 전체는 그렇더라도 특정한 지역의 수용 가능한 인구수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슈샤쿠는 취업 기회와 식량 공급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99%는 수집과 체류였습니다. 그래서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이 지속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수 없었습니다. 1만 년 전에 빙하기가 끝나고 메소포타 지역에서 문명이 만들어지고 농업이 시작되면서 특히 밀이 생산되면서 인구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500명이었던 인구가 서기 원년, 그러니까 2000년 전이죠. 2억 5천만 명까지 증가합니다. 1845년에 아일랜드에서는 감자가 흉년이 들면서 대기근이 발생합니다. 당시 800만의 아일랜드에 살았는데
150만 명이 굶어 죽고 100만 명 이상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민을 간 거죠. 그 이민의 후손들 중에 우리가 익히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로널드 레이건, 빌 클린턴, 오바마, 이런 사람들이 그 후손들입니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입니다. 인구도 적고 자원도 적습니다. 그런데 GNP는 현재 한 5만 달러가 넘어가죠. 선진국 수준의 경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의 4분의 3이 중국계이지만 중국어와 동시에 영어, 말레이어, 타밀어 등이 공용어로 쓰이고 있는 것도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영어가 공용어로 쓰이고 상대적으로 정치가 안정되어 있어서 외국인들이 투자하는데 큰 유인책이 됐습니다. 아시아의 금융허브가 홍콩이 아니라 싱가포르가 된 것이죠. 또 싱가포르 주위에 있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이런 국가들이 산유국입니다. 그래서 석유 제품을 가공하는 수출하는 가공무역도 싱가포르의 산업을 밑받침하는 중요한 산업이 됐습니다. 바로 이런 지리적인 요인들이 어떤 나라가 발달하고 어떤 나라가 저개발에 있고 어떤 나라가 선진국에 가고 어떤 나라가 그렇지 못하고 하는 것들을 좌우하는 또는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재 육성과 관련해서는 이제 싱가포르나 스웨덴 같이 인구가 작은 나라들은 경제 성장을 하려면 인재 육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인재 육성에 최우선 정책 기조를 두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동시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에서 들고 있는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젊은이들이 어떻게 낙농업으로 자리를 잡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낙농업은 큰 이익을 남기고 그래서 현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젊은이들이 낙농업을 하려고 하는데 젊은이들이 당연히 돈도 없고 낙농업을 하려면 땅이 넓은 초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당연히 그런 게 없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낙농인으로 변해가는가 하는 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농업의 뜻을 둔 이런 젊은이들이 처음에는 고령의 경영자에게 토지를 빌려서 시작을 합니다. 대신에 이익은 반분하는 것이죠. 그리고 젊은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도 늘고 그리고 돈도 모으게 되면서 토지를 조금씩 구입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기가 되면은 그래서 독립된 낙농업자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독립된 낙농업자가 된 젊은이들이 또 자기의 다음 세대들에게 고용을 해서 돈도 주고 기술도 나눠주고 땅도 팔고 자립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선순환이 계속되면서 뉴질랜드의 낙농업이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업종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야지 슈샤쿠는 이 책에서 제가 예로 든 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예를 들어서 지리가 경제와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리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요즘에 이 경제는 지리라는 책을 한번 읽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에 주는 별점은 2입니다.